심장을 옥죄는 압박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는 당장 후퇴하라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이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조국의 법은 그에게 영원히 눈을 감으라고 명령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민 대위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무전기를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면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공포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지만 그는 부하들에게 고지를 사수하며 적의 진격을 막으라고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위험한 선택이 거대한 전쟁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자신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법은 준엄하고 전장의 규율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50년의 뜨거웠던 여름에 그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월의 태양은 대지를 태워버릴 듯이 이글거렸고 경상북도 상주의 깊은 골짜기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 속에서 M1 게런드 소총을 꽉 쥔 병사들의 손등 위로는 끈적한 땀과 먼지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들의 앞에는 수천 명의 적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뒤편에는 조국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전선의 한복판에 이성민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전투복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절여져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며칠 밤을 지새운 눈동자는 붉게 추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대위는 603 고지의 정상에서 낡은 망원경을 통해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적의 T-34 탱크들이 뿜어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그들이 내뿜는 엔진의 진동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땅이 울릴 때마다 주변의 작은 돌멩이들이 파르르 떨리며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병사들의 마른 침 넘어가는 소리만이 그 진동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신병인 김상병이 등에 맨 무전기를 필사적으로 움켜쥐며 이 대위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상병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본부로부터 긴급한 무전이 도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전의 내용은 간결하고도 잔인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즉시 포기하고 남쪽으로 10km 후퇴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라는 명령이었죠. 이 대위는 무전기를 넘겨받아 차가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잡음과 함께 상부 지휘관의 날카로운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지휘관은 현재 적의 규모가 아군의 10배 이상이며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전 부대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즉각적인 후퇴만이 유일한 살길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군법에 회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덧붙였죠. 하지만 이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발 아래에 펼쳐진 지형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지키고 있는 이곳은 적이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길목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군이 물러난다면 적의 기갑부대는 아무런 제지 없이 평야를 내달려 낙동강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대위의 손가락이 낡은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꾹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지점은 바로 적들이 지나가야 할 좁은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중사에게 현재 우리에게 남은 탄약과 박격포탄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중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지금 후퇴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 대위는 박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등을 돌린다면 뒤에 있는 수만 명의 피란민과 조국은 어떻게 되겠냐고 차분하지만 묵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본부의 명령이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이곳에서 적의 발목을 단 1시간이라도 더 붙잡는 것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박중사는 이 대위의 결연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원들에게 전파하여 모든 박격포를 계곡의 좌측 능선으로 전개하고 보병들은 개인 참호를 더 깊게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곳에 남는다는 것은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길을 택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지면을 흔드는 진동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적의 선두전차가 이미 계곡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구르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의 전차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아군의 진지를 향해 포신을 고정했습니다. 공기는 화약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 찼고 정박했던 고지는 순식간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대위는 무전기의 선을 천천히 뽑아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명령은 듣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는 김상병에게 이제부터 본부와의 연결은 끊겼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총을 장전하며 부하들에게 적이 저 바위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의 전차 뒤로 수백 명의 적보병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지면을 울렸습니다. 아군 경사들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올려졌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가족의 이름을 내까렸습니다. 이 대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뜨거운 공기와 흙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수류탄의 안전핀을 만지작거리며 다가오는 적의 거대한 행렬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상부의 명령을 어긴 장교의 무모한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선두 전차가 이 대위가 설정한 사격 저지선을 불과 수미터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탱크의 궤도가 바위를 지시기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적 보병들의 기괴한 외침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위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이 조용한 계곡은 피와 불꽃의 도가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위의 거친 손이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603고지의 정적은 산산조각이 나며 대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고지 후방에 매복해 있던 세문의 81mm 박격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포신을 떠난 포탄들이 공기를 찢으며 날아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비단천을 한꺼번에 찢어발기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계곡을 가득 메웠습니다. 초를 다투는 짧은 정적 뒤에 적의 선두전차 주변에서 거대한 흙먼지와 불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면을 타고 전해지는 묵직한 진동은 참호 속의 웅크린 병사들의 심장까지 덜컹거리게 만들었죠. 화약타는 내케한 냄새가 순식간에 코끝을 찔렀고 입안에는 서걱거리는 흙먼지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중사는 포탄이 적의 전열 한복판에 정확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원들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은 일제히 M1 게런드 소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이 적 보병들을 향해 쏟아졌고 고지는 순식간에 지옥도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은 이글거리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게 번뜩였고 뜨거워진 총신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적들의 대응도 매서웠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T-34 전차가 거대한 포신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궤도가 바위를 지지길 때마다 고막을 저미는 듯한 금속음이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대위는 전차의 포구가 아군 진지를 향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모두 엎드리라고 긴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 전차의 포탄이 고지 전면의 바위벽을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충격이 대원들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의 장기를 뒤흔드는 물리적인 압력으로 다가왔죠. 바위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주변의 나무들은 밑동이 잘려나가며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김상병은 폭발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멈추지 않았고 세상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옆에 쓰러진 전우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정신 차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위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흙더미를 털어내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뺨에는 날카로운 볼조각에 스친 상처에서 불고 흔적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적의 전차가 아군 참호 턱밑가까지 다가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강철 괴물이 내뿜는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다가왔고 엔진의 육중한 배기음은 공기를 무겁게 눌렀었습니다. 이 대위는 옆에 있던 이 이병에게 2.36인치 바주카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이병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이 이병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지금 우리가 저 전차를 멈추지 못하면 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위험해진다고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바주카포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물리는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대위의 지시에 따라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궤도와 차체 사이를 겨냥했습니다. 적 전차는 거만한 태도로 아군의 진지를 유린하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적 보병들의 그림자는 점점 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대위는 이 이병에게 발사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적 전차의 거대한 형체가 시야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병사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흙먼지와 함께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적 전차가 불과 30m 앞까지 다가온 순간 이 대위가 발사하라는 신호를 내렸습니다. 바주카포의 후폭풍이 지면의 먼지를 거세게 휘날리며 한 줄기 불꽃이 전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적 전차의 주포가 다시 한번 섬광을 내뿜었습니다. 아군 진지는 다시 한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이 대위가 서 있던 자리는 자욱한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종사는 전류하듯 이 대위의 이름을 부르며 연기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적 보병들의 총탄이 그의 발등을 파헤치며 진격을 가로막았습니다. 연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그곳에는 부서진 바주카포만이 나뒹굴고 있었고 이 대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괴성을 지르며 고지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대위는 이 절망적인 폭발 속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이 고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욱한 화약 연기가 고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칼로 목을 긋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박중사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눈을 비비며 이 대위가 서 있던 자리를 필사적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깨진 바위 파편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바주카포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죠. 절망적인 침묵이 잠시 흐르는가 싶던 그때 거대한 바위더미 사이에서 흙투성이가 된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대위는 피와 흙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왼쪽 귀에서는 끊임없이 쇳소리가 들려왔고 세상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전투복은 이미 곳곳이 찢겨나가 살점이 드러나 있었지만 이 대위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은 채 옆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소총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축하러 달려오는 박중사에게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 사격을 계속하라고 낮고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적들은 아군의 지휘관이 쓰러졌다고 판단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고지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적 보병들의 군화가 바닥에 자갈을 짓밟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뼈를 씹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다가왔죠. 선두에 섰던 전차는 바주카포의 직격탄을 맞고 궤도 한쪽이 끊어져 비스듬히 멈춰섰지만 그 뒤를 따르던 두 번째 전차가 멈춘 전차를 밀어내며 육중한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위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뱉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군 병사들의 숫자는 이미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남은 대원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상병에게 남아있는 수류탄을 모두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각 소대원에게 적이 참호 경계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절대로 먼저 사격하지 말고 최대한 끌어들인 뒤 일제히 투척하라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적의 두 번째 전차가 내뿜는 엔진의 열기가 이제는 참호 속 병사들의 얼굴에 직접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강철벽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전차 포탑이 돌아가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죠. 병사들은 수류탄의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에 고인 땀 때문에 수류탄의 차가운 금속 몸체가 자꾸만 미끄러지려 했고 심장 박동 소리는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적 보병들이 마침내 아군 참호 10m 앞까지 도달하여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조롱 섞인 외침이 들려오는 순간 이 대위가 짧고 굵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십 개의 수류탄이 허공을 가르며 적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이은 폭발음이 고지를 뒤흔들었고 지면은 마치 파도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화염 속에서 적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고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대위는 그 혼란을 틈타 직접 소총을 들고 참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적 전차의 상부 해치가 열리는 찰나날을 놓치지 않고 그 안을 향해 정밀하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전차 내부에서 무언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고
강철 괴물은 쇳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박중사와 남은 대원들도 이대위의 용맹한 모습에 고무되어 일제히 참호 밖으로 뛰쳐나가 백병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계곡 아래쪽에서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적의 증원부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숫자는 방금 상대한 적들의 2배가 넘어 보였고 뒤편에는 곡사포 부대까지 전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아군에게 남은 탄약은 한 사람당 서너 발 남짓이었고 박격포탄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노을이 아니라 전장의 불꽃이 반영된 비극적인 색채였습니다. 이대위는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서 구겨진 가족 사진을 잠시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한 번 쓸어내린 그는 다시 사진을 깊숙이 집어넣고는 박중사에게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후퇴라는 선택지는 영원히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적의 곡사포가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들은 대기를 찢어발기며 663 고지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쏟아졌습니다. 이대위와 병사들은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남쪽 하늘에서 낮은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대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검은 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웅장하게 전장을 압도해 갔습니다. 과연 저 하늘의 소리는 아군을 구원할 마지막 희망일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고지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일까요? 하늘을 가르며 다가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는 지상의 포연을 뚫고 병사들의 고막을 강렬하게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미 공군의 F-51 머스탱 전폭기 편대였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은빛 동체가 번뜩일 때마다 절망에 빠졌던 대원들의 눈동자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대위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아주 잠시 해소되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공중 지원이 도착했다는 것은 곧 이 고지가 적과 아군이 뒤엉킨 거대한 용광로가 될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전폭기들은 거대한 날개를 휘저으며 계곡 아래쪽으로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분리된 네이팜탄들이 적의 정원부대 한복판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화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대기를 태워버릴 듯한 열기가 고지 정상까지 전해졌고 화양 냄새와는 또 다른 지독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공중 습격에 대열이 무너지며 비명을 질렀고 지면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적의 저항도 끈질겼습니다. 후방에 배치되었던 적의 대공포들이 하늘을 향해 불을 뿜으며 머스탱 편대를 견제하기 시작했죠.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진 적의 포화가 하늘을 쏘놓았고 아군 기체 중 한 대가 날개 끝에 타격을 입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선회했습니다. 이대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중 지원만으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대위는 김상병에게 남아있는 신호탄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군 항공기들이 적의 정확한 핵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유도 부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중사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며 이대위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대위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대위는 박중사와 정예요원 5명을 이끌고 참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적의 포탄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덩이들을 엄폐물 삼아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머리 위로는 아군기와 적 대공포의 교전음이 번개처럼 장렬했고 발밑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지열이 군화바닥을 녹일 듯이 올라왔습니다. 적의 보병들은 공습의 혼란 속에서도 고지로 기어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위는 바로 눈앞에서 마주친 적병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총을 쏠 겨를도 없이 대검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적의 가슴팍에 박히는 둔탁한 감촉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고 적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전진했습니다. 옷소매는 이미 누구의 것인지 모를 붉은 흔적들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적의 곡사포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도달했을 때 이대위는 품 안에서 오렌지색 연막 신호탄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터지는 순간 아군 전폭기들은 이곳을 기점으로 모든 화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대위가 서 있는 이 자리 역시 폭격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대위는 대원들에게 최대한 뒤로 물러나 바위 틈에 몸을 숨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본인은 신호탄에 핀을 뽑으며 적의 포병 진지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죠. 그때였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적의 저격병이 발사한 탄환이 이 대위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강한 충격과 함께 몸이 뒤로 젖혀졌고 손에 들려있던 신호탄이 가파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탄은 바위 사이를 튕기며 엉뚱한 방향으로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하늘의 머스탱 편대는 잘못된 좌표를 향해 기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어깨에서 쏟아지는 통증으로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다시 신호탄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굴러떨어지는 신호탄을 잡기 위해 절벽 아래로 손을 뻗는 그의 뒤로 적의 수색대 수십 명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 대위의 손가락 끝에 뜨거운 연기를 내뿜는 신호탄 본체가 닿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적 진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적들의 일제 사격이 이 대위가 서 있는 능선을 사정없이 파헤쳤습니다. 과연 이 대위가 던진 마지막 신호탄은 적의 거점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쏟아지는 총탄과 아군의 폭격 사이에서 그는 무사히 살아남아 고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대위의 손을 떠난 주황색 신호탄은 포연 가득한 허공을 가로지르며 아름답고도 잔인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유일한 횃불처럼 적의 곡사포진지 한복판으로 정확히 떨어졌죠. 동시에 적들의 총탄이 이 대위의 발치와 어깨 주변의 흙더미를 사정없이 파헤쳤습니다. 금속이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을 일으켰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서 선회하던 머스탱 편대의 대열이 급격히 기울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솟구치는 선명한 오렌지색 연기를 포착했고 기술을 수직에 가깝게 꺾으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의 굉음은 이제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타열음으로 변해 온개복을 뒤흔들었죠. 주익에 장착된 59경 기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며 지면을 긁어내렸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면을 스치듯 지나갈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지상에 있던 병사들의 몸을 허공으로 띄어올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대위는 폭풍 같은 압력에 밀려 뒤로 나동그라졌지만 부르튼 손으로 바닥에 풀뿌리를 움켜쥐며 버텼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적의 포병진지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공중으로 분해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적의 포탄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연신 대지를 뒤흔당들었고 그 충격으로 주변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나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위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폭격의 화염을 피해 살아남은 적의 수색대원들이 복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능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대위는 관통당한 어깨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는 뜨거운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와 전투복을 검게 적셨고 차가운 한기가 발끝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남은 한 손으로 소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고 적들의 외침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환청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때 바위 너머에서 박중사와 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폭격의 화마를 뚫고 이 대위를 구출하기 위해 사지를 가로질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중사는 이 대위의 몸을 가로채듯 짊어지고는 쏟아지는 탄환을 피해 필사적으로 고지 위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적들의 추격조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탄환이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마다 박중사의 거친 숨소리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김상병은 뒤처진 채 엄호 사격을 가하며 적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려 애썼지만 이미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은 그들을 포위하듯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663 고지의 본진 참호 근처에 도달했을 때 아군 대원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부의 후퇴 명령을 거부하고 이곳에 남기로 했던 이 대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듯 계곡 입구에서 적의 전차 대열이 완전히 멈춰서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 지원으로 적의 보급로와 포병 화력이 차단되자 기세등등하던 적의 기갑부대는 좁은 길목에 갇혀 거대한 강철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서광이 비치기도 전에 고지 정상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적의 엘리트 특공대 부대가 능선 반대편을 타고 기습해왔습니다. 그들은 아군이 공습과 전면전에 한눈이 팔린 사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올라와 아군 지휘소의 턱밑까지 칼날을 들이밀었죠. 박중사는 의식을 잃어가는 이 대위를 참호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 대위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박중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 아직 고지가 함락되지 않았느냐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박중사는 눈물과 땀이 범벅된 얼굴로 아직 아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고 답하며 구급랑을 뒤져 지혈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지휘소 입구에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적의 특공대가 던진 수류탄이 통신시설을 박살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대검을 든 적들이 참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총을 쏠 거리도 되지 않는 처절한 육박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남아있던 마지막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이 소수의 용사들은 고지 정상에서 벌어지는 이 잔혹한 마지막 사투에서 살아남아 조국의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참호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적들의 기괴한 함성과 아군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이 뒤엉켜 고막을 찢는 듯한 소음이 가득 찼죠. 이대희는 시야가 붉게 타오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권총을 쥔 손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금속의 차가운 감촉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적의 특공대 한 명이 대검을 치켜들고 이대희가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박중사는 지혈대를 내팽개치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야전삽을 휘둘러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새와 새가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박중사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압박을 견디며 적을 밀쳐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적의 가슴팍을 향해 다시 한번 육중한 타격을 가했고 적병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참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호벽을 타고 넘어오는 적들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병사들을 덮쳤죠. 김상병은 부서진 통신장비 뒤에 몸을 숨긴 채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다가오는 적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불쾌한 진동이 그의 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이대희는 물론이고 고지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는 전우들까지 모두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대휘는 비틀거리며 참호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관통당한 어깨에서 쏟아지는 피가 지면을 붉게 적시고 있었고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추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가 뿜어내는 짧고 강렬한 섬광이 어두운 참호안을 찰나의 순간마다 비추었습니다. 그가 쏜 총탄이 다가오던 적의 다리를 꿰뚫었고 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참호 저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적이 던진 수류탄이 탄약 상자 근처에서 터진 것이었죠. 화염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뜨거운 열풍이 병사들의 피부를 그슬렸습니다. 박중사는 폭발의 충격으로 바닥을 굴렀고 김상병 역시 밀려오는 압력에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마지막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3발의 총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들은 승리를 확신한 듯 참호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사리가 서려 있었고 서슬퍼런 칼날 끝에서는 아군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휘는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흩어진 수류탄 안전핀들을 보며 자신이 거부했던 상부의 후퇴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났다면 지금 이 고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기서 버틴 시간 덕분에 낙동강 너머의 수만 명은 생명의 시간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옆에 쓰러진 박중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중사는 간신히 눈을 뜨며 피 섞인 침을 내뱉었고 이대휘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수류탄 한 발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우회이자 조국을 향한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적들이 참호 안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발을 떼는 찰나 저 멀리 계곡 아래쪽에서 지면을 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전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가르는 듯한 육중하고도 규칙적인 엔진 소리, 그리고 수백 명의 군하가 동시에 땅을 밟는 웅장한 진동이었습니다. 이대휘는 고개를 들어 능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군 지원부대의 깃발이 노을빛을 받으며 찬란하게 휘날리고 있었고 그들의 선두에는 미군의 셔먼 전차들이 위풍당당하게 포신을 앞세우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특공대 역시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군 지원군이 고지에 도달하기 전에 이대휘를 처리하기 위해 최후의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십 명의 적병이 일제히 참호 안으로 몸을 날렸고
이대위는 마지막 남은 세 발의 탄환을 향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대위와 박중사는 지원군이 참호에 도달하는 그 짧고도 긴 몇 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로 얼룩진 이 고지 위에 마침내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이 대위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통된 어깨의 통증은 이미 감각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참호의 좁은 공간을 찢어발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눈앞에 적병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남기지 못한 채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총알은 단 2발이었습니다.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권총을 뽑아들며 아군을 향해 돌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대위의 목숨을 끊어 고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 했죠. 박중사가 그 장교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두 남자는 흙먼지 구르는 참호 바닥에서 뒤엉켜 서로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적들의 검은 그림자가 참호의 경계선을 넘어 파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햇빛을 머금은 적들의 대검은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이 대위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죠. 박중사는 깨진 야전삽을 고쳐지며 이 대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미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적들을 향해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참호 위쪽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군 지원부대의 셔먼 전차가 발사한 76mm 주포가 고지 바로 아래의 적 밀집구역을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대지가 뒤집히는 듯한 충격에 참호벽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이 대위의 하반신을 덮쳤습니다. 귀를 찢는 이명 속에서 이 대위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진흙 속에 파묻힌 권총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박중사를 제압하고 대검을 높이 지켜든 적 장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적의 칼날이 박중사의 목을 향해 내려 꽂히려는 찰나 이 대위는 자신의 두 번째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총탄은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 적 장교의 어깨를 괴멸시켰고 그는 비틀거리며 박중사 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이었습니다. 이 대위는 이 한 발이 자신의 최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적을 위한 것인지 짧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주변은 이미 아군 지원군이 쏘아 올린 박격포탄과 전차포의 화염으로 대나처럼 밝아져 있었고 적들의 공세는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호 안의 상황은 여전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은 적 특공대원 3명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이 대위를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위는 마지막 총알을 아껴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 다가온 적의 안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권총의 누리새가 뒤로 후퇴하며 빈 탄피가 찰랑이는 금소금과 함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떨어진 빈 소총의 총신을 거꾸로 쥐고는 다가오는 나머지 2명의 적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참호 머리 위로 아군 보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구원군이 마침내 663 고지의 정상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군 병사들이 투척한 수류탄들이 참호 밖에서 연달아 터졌고 적들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 대위는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아군 소대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지휘관을 보호하고 즉시 위생병을 부르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중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 대위에게 다가와 우리가 해냈다고 고지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 대위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적들의 전차 행렬이 불타오르며 도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갈기갈기 찢어진 태극기가 여전히 663 고지의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힘이 빠졌지만 그가 지켜낸 이 작은 고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방어선의 심장이 되어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대위는 본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침상 옆에는 훈장 대신 그가 거부했던 후퇴 명령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법회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과연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전우를 지켜낸 이 영웅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승리가 낙동강 전선 전체에 가져온 거대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원 장갑구로 보이는 낙동강의 물줄기는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는 어깨에 감긴 두꺼운 봉대를 매만지며 침대의 머리맡에 놓인 준엄한 심판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죠. 명령 불복종이라는 네 글자는 주홍글씨처럼 그를 압박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663 고지에서 울려 퍼지던 병사들의 함성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숨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군사재판이 열리던 날 재판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법무관들은 지휘체계의 엄격함을 강조하며 이 대위의 행동이 군의 기강을 흔들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재판정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봉대를 감고 지팡이를 짚은 박종사와 김상병, 그리고 그날 663 고지에서 살아남은 대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박종사는 재판장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 대위가 그때 등을 돌렸다면 지금 이 재판을 열고 있는 대구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던 수만 명의 가족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죠. 병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대위의 판단이 전략적인 천재성이었으며 그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군 상부는 명령 불복종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공로를 취하하는 태극무공 훈장이 비밀리에 수여되었습니다. 규율은 지켜야 했지만 그가 지켜낸 가치는 그 어떤 군법보다 숭고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조금씩 아물어가던 어느 가을날 이 대위는 다시 663 고지를 찾았습니다. 고지 정상에는 이제 화약 냄새 대신 들꽃 향기가 가득했고 그날의 처절했던 참호 흔적 위로는 푸는 풀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꽂혀있던 낡은 태극기를 수습하여 품에 안았습니다. 이 대위는 나지막이 읍조렸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단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이름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생존자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는 고지 아래를 굽어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산화한 전우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태양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이 대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663 고지의 기적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지만 그날 한 남자가 보여준 용기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뜨거웠던 여름, 상주 골짜기에서 벌어진 위대한 사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